네, 오늘 책은 한문화에서 나온 가르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은이는 파커 제이 파머이고요. 이종인 이은정 님이 옮기셨네요. 파커 제이 파머를 보면 미국에서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래요. 먼저 목차를 보면 교사의 마음, 공포의 문화, 감추어진 정체성 아닌 전체성이고요. 커뮤니티 속에서 인식하기, 커뮤니티 속에서 가르치기, 커뮤니티 속에서 배우기, 더 이상 분열되지 않기. 덧붙이는 글에는 새로운 전문인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변화를 위한 교육이고요. 그래서 이 챕터 중에 저는 어떤 걸 읽어볼까요? 커뮤니티 속에서 가르치기가 끌려서 이 챕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속에서 가르치기, 주제를 중심에 둔 교육. 모래 한 알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우리의 손바닥에 무한이 있고 한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 제3의 것이 살아나는 교실. 상호작용하는 진리의 커뮤니티 속에서 위대한 사물들을 천착할 때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은 생겨난다. 그러나 훌륭한 교사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소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는 학생들을 진리의 커뮤니티 역학 속에 참여시킴으로써 인식의 과정을 복제한다. 나는 앞장에서 훌륭한 가르침은 언제나 상호 연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르침은 하나의 테크닉 수준으로 격화될 수 없다는 나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커뮤니티 혹은 상호 연결성은 훌륭한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원칙이지만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교사들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창조하고 있다. 학생들을 진리의 커뮤니티에 참여시키는 것이 둥그렇게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강연, 실험 실습, 현장 조사, 봉사학습, 전자미디어, 전통적 혹은 실험적인 교육 방식 등을 통해 크고 작은 교실에서 상호 연결성의 느낌을 창출할 수 있다.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교육 커뮤니티를 창조하는 것은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그것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변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상호 연결성의 원칙에서 유래하지 않았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결론을 전달하는 교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교사가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학생은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는 주고 학생은 받으며 교사가 기준을 제시하면 학생은 거기에 부응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사와 학생은 같은 시간, 같은 교실에 모여 있으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일 뿐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반발하여 안티테제의 원칙에 입각한 교육 방식이 도입되었다. 즉, 학생과 배움의 행위가 교사와 가르침의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학생은 지식의 수원지로 간주되고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칠 것이 권장되고 학생 그룹으로부터 책임의 기준이 설정된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촉진자, 공동학습자, 필요악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저는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 중에 필요악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가 다음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진리의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타락해버리고 만다. 엄격한 기강을 강조하는 교사 중심의 모델과 적극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학생 중심의 모델 사이에서 논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양극 사이에 갇혀 분열되는 기분을 느낀다. 우리는 두 모델에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발견하면서 둘 다 현재의 작업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이것 아니면 저것의 문제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긴장을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모델의 좋은 점만 취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는 주제가 중앙에 앉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진리의 커뮤니티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고 또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교실은 교사 중심도 아니고 학생 중심도 아닌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커뮤니티라는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이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위대한 사물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교실, 교사도 학생도 아닌 주제를 초점으로 하여 교사 중심 모델과 학생 중심 모델의 가장 좋은 점들을 융합, 극복하는 그런 교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학생과 교사 양쪽을 정직하게 만드는 교실 속의 진리의 커뮤니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3의 것, 즉 위대한 사물을 교육적인 동그라미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유일한 행위자일 경우 커뮤니티는 쉽사리 나르시시즘으로 빠져들어 교사는 지고한 존재로 군림하고 학생은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준수하는 기준선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기강과 참여를 동시에 아우르는 학습 커뮤니티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한 커뮤니티는 나와 너를 우리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에다 붙들어매는 초월적인 제3의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교육 분야 이외의 곳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 종교 분야에서 교단이나 신자, 어느 한쪽을 중시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기 쉽다. 네, 우상숭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계는 신자와 성직자를 모두 아우르는 초월적인 중심을 향해 고개를 쳐들게 되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 겁을 주는 지도자와 겁에 질린 추종자들이 그들의 공포보다 더 큰 목적에다 붙들어 메어주는 국가의 초월적인 중심이 없다면 그 민간사회는 타락하게 될 것이고 때때로 파시즘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주제 중심의 교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생생하고 뚜렷한 제3의 것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들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교실에서는 무기력한 사실들은 있을 수가 없다. 위대한 사물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학생은 선생을 의식하고 선생을 학생을 의식하면서 위대한 사물의 이름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은 그들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힘을 갖게 된다. 그 힘은 자기 도취적인 지향을 거부하고 또 실제로 발생하는 자기 도취를 초월하는 주제의 힘이다. 나는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아주 사소한 사례로 설명해 보겠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 중에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교사가 어떤 주제를 자신 있게 진술했는데 학생이 앞에서 나온 교사의 다른 진술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면 교사는 당황하게 된다. 또는 그것이 교과서 이외의 다른 텍스트에 나온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도 당황하게 된다. 교사 중심적인 교실에서 이런 모순을 지적당한다는 것은 하나의 실패로 간주된다. 그러면 교사는 당황하면서 무하마드 알리를 무사케하는 빠른 발놀림을 보이며 이렇게 둘러댈 것이다. 학생에게는 모순이 보일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원전, 아마도 자네는 보지 못했을 걸세. 핀란드어로 되어 있으니까. 을 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사물에 집중되어 있는 주제 중심의 교실에서 모순을 지적당하는 것은 오히려 성공을 뜻한다. 위대한 사물은 우리들 중에서 그처럼 생생한 존재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 주제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사의 말을 확인하고 또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정은 고치다는 뜻이래요. 이 순간의 위대한 사물은 더 이상 교사가 말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매개자 없이 직접 주제에 접근하여 얻은 지식으로 교사의 주장에 도전해올 수 있다. 그것은 당황해야 할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가르침을 축하해야 할 순간이다. 그것은 주제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삶을 안겨주는 가르침이므로. 주제 중심의 교실에서 교사의 핵심적인 과제는 위대한 사물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와는 뚜렷하게 다른 주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위대한 사물이 스스로 발언할 때 교사와 학생은 진정한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이때 커뮤니티는 학생이나 교사의 자만심 수준으로 격화되지 않고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에 그 자신을 복종시킨다. 한 가지 주제로 학생과 교사를 묶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제 중심의 교실이 다소 황당해 보이는가? 그렇다면 유치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라. 5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마룻바닥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코끼리 얘기를 읽어주는 훌륭한 교사를 한번 보라. 이 유치원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동그라미 한가운데 코끼리가 거의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위대한 사물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 다른 위대한 것들도 역시 교실 안으로 들어온다. 가령 위대한 언어 또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의 기적 등이 위대한 사물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또는 요사이 캠퍼스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한번 보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와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어떤 주립대학의 정치학과 학생들 중 4분의 3이 정상적인 교과 과목을 공부하는 한편 나머지 4분의 1은 교과 과목에 추가하여 봉사학습을 부여받았다. 봉사학습을 하게 된 학생은 성적 관리상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봉사학습에 별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분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은 성적이 더 좋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강한 과목에 좀 더 개인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만났던 위대한 사물들 덕분에 교과서의 내용을 한결 사실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는 오늘날의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라. 내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위대한 사물을 우리의 관심 한가운데다 유지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태양계와 그 운행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대학에서 수강한 천문학 강좌나 나중에 읽은 책들은 나의 지식욕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나 요사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CD롬으로 천문학 실험실을 작동시키면 아주 만족스럽게 태양의 운행 방식을 알 수 있다. 네,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겠고요. 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또는 각종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학습이 이처럼 촉진된 것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컴퓨터의 힘 때문이다. 그것 덕분에 나는 행성, 위성, 그들 사이의 관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었고 중력의 힘을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내 마음대로 태양계를 출입할 수 있다. 동시에 이해를 도와주는 사진과 기술 정보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차트를 보면 밤하늘의 어디를 쳐다봐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기술을 활용하여 교실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이 건축학에서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문 분야의 위대한 사물들을 직접 조종하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지식의 대상을 중시하는 듯한 객관론이 실제로는 교사 중심의 교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객관론은 지식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주관으로 지식을 오염시키는 일은커녕 지식의 대상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아는 것은 반드시 교사를 통해 매개되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대상을 대신하고 대상의 대변인이 되며 학생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인물이 된다. 이런 순수주의적인 접근 방식의 극단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수학 교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수학 분야의 교육 방식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에 극력 반발했다. 수학자로서의 첫 번째 책임은 수학에 있는 것이지 학생에게 있지 않다. 훌륭한 수학을 보존하고 창조하고 창달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수학자가 해야 할 일이다. 장래 수학자가 될 운명인 훌륭한 학생은 그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이런 학생이야말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학생이다. 학생 중심의 교실이라는 아이디어는 교사 중심 모델의 부작용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 그 자체의 부작용이 있다. 학생 중심의 교실에서는 때때로 어이없는 상대론을 지향하게 된다. 너를 위한 진실, 나를 위한 진실. 이 둘의 차이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동그라미의 중심에다 놓는다면 선생의 지도력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게 된다. 학생들이 기준선을 잡을 경우에는 학생 개인이나 집단의 무지와 편견을 지적해 주기가 쉽지 않다. 주제 중심 교실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학생들의 위대한 스승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위대한 스승의 특징으로는 주제에 대한 열정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나는 늘 열정이 위대한 교사를 만든다고 생각해왔다. 열정은 교실에 엄청난 에너지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열정의 고차원적인 기능을 알고 있다. 네,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저도 열정은 참 좋아하는데요. 열정은 가끔씩은 소진되는 것 같기도 해요. 번아웃이 온다고 하죠. 네, 열정은 번아웃을 일으키기 때문에 열정을 잘 다루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열정의 고차원적인 기능을 알고 있다. 주제에 대한 열정은 교사가 아니라 그 주제를 학습 동그라미 중심으로 밀어넣는다. 이처럼 위대한 사물이 그들 중심에 있을 때 학생들은 학습과 삶의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주제 중심의 교실은 학생들이 무시되는 그런 교실이 아니다. 그 교실은 학생들이 중시하는 사항을 존중한다. 사항을 존중한다가 굉장히 이상적이네요.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아보다 더 큰 세상,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확장시켜주고 자신의 커뮤니티 의식을 넓혀주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나는 것을 최고로 중요시한다. 바로 이 때문에 학생들은 위대한 스승을 가리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사물들을 소생시키는 사람. 와, 정말 멋있는 말인데요. 사물들을 소생시키는 사람. 위대한 스승의 역할이 사물들을 소생시키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삶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타자성과 만나게 해주는 사람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접적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를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이 외침, 목소리가 저는 평생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각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중심의 교실은 교사들이 중심하는 사항을 존중한다. 학과, 학생, 교사의 상호 연결성을 확보하여 교사가 온전한 존재로 서게 한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한 비밀을 동그라미의 중심에다 놓음으로써 교사는 자신이 교직을 선택하던 당시의 열정을 기억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각자 외로이 이 동그라미의 중심에 있을 때에는 이런 열정이 결코 되살아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마지막도 인상적이네요. 각자 외로이 이 동그라미 중심에 있을 때에는, 이것보다는 각자 융합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부분을 통해 전체를 가르치기. 가르침은 진리의 커뮤니티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나는 정의했다. 각종 자료나 교사의 생각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학생들끼리 주제에 대해서 더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나의 학문 분야는 사실적인 정보로 가득 차 있어 학생들이 이 분야를 계속 공부해 나가려면 먼저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해. 이 목소리는 나에게 훈련받은 대로 행동할 것을 강요한다. 서로 그것이 학생들을 밀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학습의 공간을 내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엉뚱한 이유로 주제 중심의 교실 모델이 매력적인 것이 된다. 즉, 이런 모델의 이유로 교사는 학과목의 정보로 학습 공간을 가득 채워버리는 것이다. 네, 정보로 학습 공간을 가득 채워버리는 것. 제가 대학교 때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교수님 입장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과학습은 저는 진도 빼기에 급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과정의 진도를 무조건 빨리 나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마지막에는 거의 책 읽기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한 주제에 집중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정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의 경우에는 그 진도를 나가지 못함으로써 받을 불이익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는 하나를 알더라도 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나의 훈련 배경이나 중심에 있고 싶은 자만심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직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 때문에 학과목을 성실히 가르쳐야 할 책임을 느끼고 학생들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대비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직업의식에 사로잡히는 많은 교수들이 말하듯이 진도를 나가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책임의식은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결론,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 공간과 정보가 상호배타적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 진리의 커뮤니티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명백한 갈등을 하나의 역술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습 대상이 되는 정보와 학습 과정에 필요한 공간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간단한 교육적 사실에서 시작할 수 있다. 어떤 강좌의 목적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강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다.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일반적인 강의가 되면 학생의 두뇌는 그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정보는 텍스트나 전자 포맷을 통해 학생의 머릿속으로 더 잘 들어간다. 이런 매개체를 통하면 학생들은 두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들을 다룰 수가 있다. 정보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 다른 정보와 연결시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전자 포맷에서는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 동작을 함으로써 사실들을 훨씬 빠르게 암기하는 것이다.
어떤 학과에 대한 사실이 한꺼번에 제시되면 학생들은 그 지식의 양에 압도되어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문제를 제고해보자. 진도의 문제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풀바디에 방수포를 덮어놓아 풀들은 모두 말라 죽어버리고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경우와 비슷하다. 정보를 무조건 암기하라고 강요당하는 학생들은 말하자면 방수포 밑에 풀이다. 그들은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만 그 정보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관련 책자를 다시는 꺼내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과 정보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은 나의 질문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와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나누는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 공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다 말해주려 하기보다는 어차피 학생들은 그 정보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활용하지도 못한다. 나는 학생들이 그 분야의 실천적인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기를 권유한다. 그러니까 그 학문 분야와 관련된 진리의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학문 분야와 관련된 소량의 중요한 샘플 데이터를 제시한다. 그 분야의 실천가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 데이터를 체크하고 교정하는 방법, 그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데이터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 남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 등이 그 샘플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하여 적은 것으로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간을 창조하고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소량의 중요한 샘플 데이터가 어떤 학문 분야, 우리가 이해하려는 위대한 사물의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가? 모든 학문은 그 핵심에 하나의 형태, 내적 논리, 위대한 사물과 관계를 맺는 패턴 등을 갖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학문은 제4장에서 언급한 홀로그램, 일부 물리학자들이 리얼리티의 내재적인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홀로그램은 2차원 표면 위에 3차원 대상을 그려놓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각적 데이터이다. 그러나 홀로그램은 이보다 더 특기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홀로그램의 모든 부분이 전체 홀로그램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물리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장미 홀로그램의 필름을 반으로 자른 다음 다시 레이저로 비춰보면 그 절반이 각자 장미의 전체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절반을 다시 절반으로 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 4분의 1 필름은 여전히 원래의 전체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홀로그램의 한 조각만 있으면 언제라도 그 전체를 복원할 수 있다. 홀로그램의 논리는 250년 전 윌리엄 블레이크가 제시한 순수의 전조라는 간단한 이미지에서 예견되었던 것이다. 블레이크는 모래 하늘에서 온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모든 학문은 이런 모래알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걸 통해 그 학문의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러니 학생들의 머리 위에 모래를 트럭째로 부려서 그들을 눈멀게 하기보다는 모래 하나를 집어들고 그들의 몸소 온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학문의 일부분을 심오하게 가르침으로써 그 학문의 정보를 존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진도를 나가려 하는가? 모든 학문 분야는 아주 심오한 내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 학문의 중요한 부분은 전체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만약 그 부분을 강력 레이저 광선으로 비추면 말이다. 이때 가르침의 행위는 말하자면 레이저 광선이 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어렵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육학 분야에서 매일 이 방법이 실천되고 있다. 가령 과학실험실을 한번 생각해보라. 여기 30명의 식물학 전공 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현미경을 통해 같은 식물의 줄기 부분을 관찰한다. 교사의 인도 아래 혼자 혹은 집단으로 그들은 이 모래알을 점검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실증적인 사실 이외에 학문의 논리, 관찰과 해석의 규칙을 배우게 된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의 소우주를 관찰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드디어는 학문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을 쌓아올리게 된다. 구체적인 사항을 깊숙이 천착함으로써 그들은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위대한 사물이 무엇이든 간에 현미경 아래에 놓인 줄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모든 위대한 소설에는 저자가 등장인물을 전개시키고 긴장을 조성하고 극적인 움직임을 창조하는 핵심적인 문장이 있다.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은 소설의 나머지 부분을 의미심장하게 읽을 수 있다.
모든 역사의 시대에는 역사가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일반적인 역학을 비추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다. 모든 철학자의 작품에는 그 철학자의 철학적인 사고체계와 독특한 사상체계를 드러내주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학과의 진도 나가기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규칙을 더욱 깊이 존중하는 것이 된다. 소우주로부터 가르침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학과와 학생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그것은 지적인 먹이사슬의 데이터긴 먹이를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데이터의 출처와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남이 도달한 결론을 앵무새처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역사가, 생물학자, 문학평론가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해당 학문과 학생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이 중시되는 분야에서 어떻게 소우주로부터의 가르침을 수행할 것인지 실제적인 사례 2가지를 들도록 하겠다. 우선은 한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개혁 사례를 자세히 얘기하고 이어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경험담을 소개하겠다. 이들 2사례를 가지고 소우주로부터의 가르침이 실제 상황에서 통할 뿐만 아니라 진도 나가기 방식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입증해 보겠다.